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백신 1차 접종자가 1,5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인구의 29%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404만 7천여 명으로 접종률은 7.9%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60세에서 74세 어르신 20만여 명은 다음 달 5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사전 예약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인도발 델타 변이 확산으로 영국이 봉쇄 조치 전면 해제를 한 달 연기하는 등 전 세계가 방역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에선 8월 중순이면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고 델타 변이에 기존 백신이 통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7월에서 9월 3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년 5월과 6월엔 IT 기업들이 신기술을 공개하곤 하는데요. 올해에는 어떤 신기술이 쏟아져 나올까요? 잠시 뒤 스마트 라이프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백신 1차 접종자가 1,5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인구의 29%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방역당국은 20일 0시 기준 1차 접종자는 누적 1,501만 명으로 국내 인구의 29.2%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404만 7천여 명으로 접종률은 7.9%입니다. 정부는 9월까지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해 11월 집단 면역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예약했지만 이번 달에 접종을 받지 못한 고령자 등이 다음 달 화이자 백신을 맞을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이번 달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전 예약한 60세에서 74세 고령자와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 가운데 접종을 받지 못한 20만 명에 대해 다음 달 5일부터 17일까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들은 오는 23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사전 예약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사전 예약 기간과 접종 일정 등 관련 정보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될 예정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7년 만에 오를지 주목됐던 전기요금이 국민 생활안정을 이유로 다시 동결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제유가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다음 4분기에는 요금을 올릴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조영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3분기 전기요금의 인상 요인이 생겼지만 유보 권한을 발동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석 달 동안 적용할 최종 연료비 조정 단가를 2분기와 같은 킬로와트 시당 마이너스 3원으로 유지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전기요금 체계를 연료비 연동제로 개편한 뒤 세 번째 연료비 조정 요금 발표입니다. 앞서 2분기에도 원가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1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액화천연가스, 유연탄, BCU의 석 달간 무역 통계 가격을 비교해 연료비 변동분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인상을 미룰 수 있다는 유보 권한을 두 차례 연속 쓴 겁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2분기 이후 높은 물가 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1분기 때 국제유가 하락을 고려하면 킬로와트 시당 10.5원을 내려야 했지만 실제로는 3원만 내려서 여유가 있던 점도 가격 상승을 미루는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도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연료비 상승 추세가 지속할 경우 4분기에는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석 달 뒤에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시장에서 지금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는 동결을 했지만 그래도 다음 분기에는 이 제도를 정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좀 의지를 표명한 거 아닌가. 정부가 2개 분기 연속으로 전기요금을 묶어놓으면서 연료비 연동제가 출발 단계부터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 단체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해
소상공인의 손실이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이 회복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영업 제한으로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 경기에 숨통이 트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서 서비스와 소비 비중이 커진 대신 공산품과 수출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9년 총 산출액 가운데 서비스 비중은 47.6%, 공산품은 41.6%로 집계됐습니다. 서비스 비중이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 공공행정, 보건복지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1년 사이 1.4%포인트 커졌습니다. 최종 수요에서는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소비 비중은 46.6%에서 48.1%로, 투자는 22.9%에서 23%로 비중이 커진 반면 수출은 30.5%에서 28.9%로 감소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하반기에도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반면에 한국은행은 돈줄을 조이기 위한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해 재정과 통화 정책에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정부는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밝히며 경기 활성화를 위한 확장 재정 지속과 각종 소비 진작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과감한 재정 정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실질적 손실보상제 마련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켜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30조 원까지 거론되는 2차 추경으로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현금성 재난지원금을 주는 데 쓸 전망입니다. 정부는 금년 반드시 고용 회복과 포용 강화가 동반되는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하여 2차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입니다.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약 10%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등 소비 진작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과 자산시장 과열 해소를 위해 돈줄 조이기를 준비하며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최근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당초 예상보다 1년 이른 2023년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내면서 한은의 오는 10월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힘이 붙고 있습니다. 정부는 돈을 풀고 한은은 돈을 조이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기 역시 회복되고 있고요. 대면 소비가 회복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정책을 확대하는 경우 유동성 회수가 필요하고 인플레이션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리는 인상하되 정부 지출 확대는 취약계층과 소득이 낮은 계층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의 급증으로 빚어진 2차 추경을 둘러싼 대선 선심성 예상 집행 논란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엇박자까지 더해져 증폭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잡코인 정리에 나선 가운데 거래대금 1위 업비트가 원화 시장에서 일주일 안에 최소한 10개 코인 상장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국내 거래소 중 거래대금 규모 1위인 업비트는 지난 18일 코인 24종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원화 시장에 상장한 코인이 10개로 이들 코인은 업비트에서 오는 28일 12시에 거래 지원이 종료됩니다. 한 번에 24개 코인의 상장 폐지를 결정한 것은 업비트 내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앞서 국내 거래소 가운데 두 번째로 거래 대금이 많은 빗썸은 지난 17일 에터니티, 오로라, 드래곤베인, DVP 등 코인 4개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사업을 접는 아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일에 도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 출발을 돕는 재교육과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막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사연을 이지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커피 전문점의 아침. 일회용 컵에 드리겠습니다. 더 필요한 거 없으시고요. 바리스타 김정주 씨는 동료들보다 인생 경험이 많은 50대입니다. 캘리그라피 소품 사업을 접은 뒤 40대 이상 폐업 소상공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커피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업무를 익히는 거나 숙달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은 더 걸리지만 근데 또 이런 기회가 흔히 오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도전하지 않는다면 다시 저희가 이런 커피를 내리는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그냥 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돼 일한 뒤 8개월. 새로운 도전에 후회는 없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거는 글씨를 쓰는 거지만 이제는 커피를 내리는 것을 부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수요가 늘어나는 층간소음 방지 매트 생산 현장. 유아용품 판매 사업을 하다 치열한 경쟁에 접어야 했던 윤경식 대표가 2017년에 창업한 곳입니다. 하지만 새 출발을 위한 도전은 자금 마련 문턱에서부터 막혔습니다. 신용 등급이 낮으니까 일반 은행에서 대출은 좀 어렵고 또 뭐 기본적으로 첫 번째 사업 실패하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또 주위에 어쨌든 한번 실패한 사람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선 같은 것들을 극복하는 게 좀 쉽지 않았습니다. 힘든 과정 끝에 재창업 자금을 빌려 시작한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서 지난해에는 매출 4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자금은 폐업 뒤 재창업을 준비하거나 재창업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또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선제적 구조 개선 프로그램도 등장했습니다. 사전에 구조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금융을 미리 지원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신규 대출이나 만기 연장 그리고 금리 인하 같은 그러한 혜택을 우리 채권단은행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지원을 하고요. 어려움 속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잡고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 끝나지 않는다는 희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들을 발견하면서 또 도전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하다 보면 또 새로운 기회들이 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미국에서 주마다 경쟁적으로 도입한 각종 인센티브가 반짝 효과에 그쳤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백신 접종자에게 100만 달러, 우리 돈 11억 4천만 원의 복권을 처음 내건 오하이오를 비롯해 유사한 보상을 내건 주에서 백신 접종세가 뚜렷하게 둔화하고 있다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분석했습니다. 오하이오주는 지난 5월 처음 복권 발표 직후 열흘간 백신 접종이 40% 급상승했지만 4주 뒤에는 하루 백신 접종자 수가 인센티브를 내기 직전보다 더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액수의 복권을 내건 오리건주는 보수층이 밀집한 동부 지역에서 일부 접종 상승을 보였지만 전체적인 하락세를 막지 못했습니다. 뉴욕주는 복권 발표 직후 첫 백신을 접종한 성인이 전주 대비 10% 가까이 상승했지만 이후 몇 주간 40% 떨어졌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미국 미주리주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은 현지 시각 29일 미국 전체로는 신규 확진자가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백신 접종률이 낮은 곳에서는 국지적 확산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미주리주에서 병원 의원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콕스헬스의 최고 경영자 스티븐 에드워즈는 자신의 병원에서 신규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낮은 백신 접종률은 물론 델타 변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드워즈 CEO는 미국 남부와 중서부의 대부분 그리고 백신 접종률이 낮은 곳의 대부분은 델타 변이와 마주치면 우리가 지금 보기 시작하는 것과 비슷한 환자의 급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도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세계 각국이 다시 방역에 고삐를 쬐고 있습니다. 강력한 전염성 때문에 머지않아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배적인 종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인데요. 심지어
백신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근 기자입니다. 영국은 최근 일주일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만 3천여 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90% 이상이 델타 변이 감염자입니다. And that's why we're so concerned by the Delta variant that is now spreading faster than the third wave that was predicted in the February roadmap. 결국 영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한 달 연기했습니다. 유럽 각국은 델타 변이 유입을 막기 위해 영국에 빗장을 걸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은 영국 여행객들의 입국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내부 경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델타 변이 규정을 관심 변이에서 우려 변이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포르투갈은 델타 변이가 확산한 수도 리스본에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중국은 선전에서 공항 직원 한 명이 델타 변이에 감염되자 항공기 700편의 운항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배종이 되는 건 시간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증가 속도가 빨라 8월 중순이면 지배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독일도 가을쯤 지배종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Das heißt, die Beantwortung, wann diese Variante die Hoheit übernimmt, hängt davon ab, wie wir uns in der Zukunft verhalten. Sie wird spätestens im Herbst natürlich die Überhand nehmen, spätestens im Herbst. 이런 가운데 인도에서는 델타 변이가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를 피해갈 수 있다는 연구까지 나왔습니다. 현재 80여 개국에 퍼진 델타 변이는 1년 반 넘게 팬데믹과 싸우고 있는 인류에게 또 한 차례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프랑스에서 야간 통금 해제를 하루 앞두고 대규모 심야 파티가 열려 경찰과 파티 참석자들이 큰 충돌을 빚었습니다. 20대 남성이 폭발물을 잡았다가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경찰관 4명이 다쳤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북서부 르동의 한 경마장 근처. 시뻘건 화염이 밤하늘로 피어오릅니다. 방패로 중무장한 경찰은 최루탄을 쏘아대고 사람들은 화염병과 쇳덩어리를 던지며 맞섭니다. 마치 전쟁터를 연상시키는데 사실은 불법으로 열린 심야 파티 현장입니다. 당시 밤 11시부터 시작되는 통행금지 조치가 아직 유효했던 시간이었습니다. 1,500명의 인파가 몰려 아침까지 파티를 강행하며 코로나 방역 규제를 위반했습니다. 경찰 수백 명이 해산에 나섰지만 파티 참석자들이 격렬하게 저항하며 7시간 넘게 대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2살 남성이 물체를 집어드는 순간 폭발해 한쪽 손을 잃었습니다. 또 경찰관도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아침이 돼서야 상황을 통제한 뒤 화염병을 던진 참석자들을 체포해 기소했습니다. 이 파티가 열리고 하루 뒤 프랑스에서는 예정대로 야간 통금이 8개월 만에 해제됐습니다. 그러나 인도 변이가 변수로 남아있는 가운데 오랜만에 얻은 자유가 자칫 확진자 급증세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카타르가 내년 월드컵 축구 경기 때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경기장 현장 관람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타니 카타르 총리는 신문사 편집자들과 만나 월드컵이 열릴 때쯤 대부분 국가의 국민이 백신을 맞고 면역을 형성했겠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도 일부 있을 수 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AP통신 등이 현지 시간 20일 카타르 국영 Q&A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알타니 총리는 또 월드컵 여행객을 위한 백신 100만 회분을 확보하고자 제약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월드컵을 보러 오는 여행객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주된 목적은 카타르 시민과 거주민의 보호라고 강조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은 중동에서 열리는 첫 월드컵으로 내년 11월 21일 개막합니다. 미 백악관이 나발리 독살 시도와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지 시간 20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나발리 독살 시도와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제재 시기와 내용에 대해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화학무기와 관련해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적절한 대상을 파악하는 대로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독일로 보내는 해저가스관 연결 사업과 관련된 러시아 단체들에 대한 제재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산 가스가 유럽으로 더 많이 수출되면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며 반대해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을 향해서는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국제적 고립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위협이나 최후 통첩을 하지는 않겠지만 만약 중국이 국제적 의무를 거부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런던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는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기원 조사가 중국의 비협조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중국이 추가 조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미국이 나발리 독살 시도와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러시아 외교당국이 불쾌감을 내비쳤습니다. 아나톨리 안토노프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는 현지 시간 20일 미러 정상이 정상회담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온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제재 발언에 대해 기대했던 신호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양국의 관계가 악화하던 중 자국으로 돌아갔다 이날 복귀한 안토노프 대사는 뉴욕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자국 취재진에게 제재를 통해서 양국 관계를 안정시키고 정상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미국의 반복적 제재를 회전목마에 빗대며 워싱턴의 어떤 사람들은 회전목마의 장애물 경주를 아주 마음에 들어해 이상하다고 비꼬았습니다. 두 마리 이상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은 반려견끼리 싸울 때 가장 난감하다고 하죠. 특히나 주인 앞에서만 싸우는 반려견이라면 말리는 방법 또한 신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주인의 과도한 스킨십과 잘못된 중재가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슬기로운 펫생활에서는 싸우는 반려견들을 위한 솔루션을 알아봅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돌아, 옳지. 돌아, 옳지. 잘했어요. 솜사탕 같은 외모가 똑 닮은 비숑 모자 로또와 당첨이. 그런데 아들 당첨이가 수시로 엄마 로또를 공격하고 있다는데요. 툭하면 싸우는 반려견의 문제 행동, 과연 개선할 수 있을까요? 슬기로운 펫생활에서 알아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살고 있다는 경기도 이천시. 안녕하세요. 현관까지 달려나온 비숑. 혹시 오늘의 주인공일까요? 그런데 한 마리가 더 있었네요. 낯선 제작진을 향해 경계심을 보이는 녀석들. 하지만 이내 애교를 부립니다. 엄마가 로또고요. 아들이 당첨이에요. 오늘의 주인공은요. 풍성한 털이 매력적인 엄마 로또와 붕어빵처럼 닮은 아들 당첨입니다. 제 영혼이 담긴 이름이에요. 그 뒤로 좀 되셨어요? 5등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셋째를 들여서 1등이라고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재주 많은 로또와 당첨이. 돌아, 옳지. 돌아, 옳지. 아유, 잘했어요. 착하네요. 네. 옳지, 옳지. 잘했어. 먹었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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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먹어. 다 먹었어, 당첨이가.
아직까진 두 모자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한가로이 보호자의 품에서 어리광을 부리는 로또. 바로 그때 그 모습을 본 아들 당첨이가 쏜살같이 달려오고 보호자의 품을 차지하기 위해 모자 간의 혈투가 시작됐는데요. 자리를 피하려는 로또를 기어이 쫓아가서 공격하는 당첨이. 멈추지 않는 싸움에 보호자가 직접 말려보는데요. 하지만 또다시 엄마 로또를 공격하는 당첨이. 결국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는데요. 당첨이 혼자 방에서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당첨이가 조금 질투심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기만 이쁨 받아야 되고 막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로또가 당첨이한테는 약간 눈에 가시가 아닐까? 어린 강아지 시절부터 엄마인 로또에게 강하게 의사 표현을 했다는 당첨이. 어느새 녀석의 몸집이 커지면서 로또를 향한 공격성이 강해졌다는데요. 당첨이가 로또 턱 쪽인가를 물어가지고 털이 뽑힌 적이 있었거든요. 이쪽 턱 쪽이었었는데. 엄마 갔다 올게. 또 있어. 보호자가 잠시 외출에 나서는데요. 아이들 괜찮을까요? 네, 잘 있을 것 같아요. 제작진의 우려와 달리 평온하기만 한 로또와 당첨이. 다행히 싸우진 않지만 서로를 본 채 많지 않은데요. 잠시 후 보호자가 집으로 돌아오자 쪼르르 달려오는 녀석들. 이제 좀 괜찮아졌나 싶었더니 또다시 당첨이가 엄마 로또를 공격합니다. 아우, 당첨아, 엄마한테 그러면 안 돼요. 결국 간식으로 상황을 중재해 보려는데요. 아이고, 로또의 간식을 빼앗아 달아나는 당첨이. 두 개 지금 저기 두 개 다 있네. 아들에게 간식을 홀랑 뺏겨버린 로또. 보호자의 도움으로 간신히 간식을 되찾았습니다. 에휴, 간식 한 번 먹기 정말 힘드네요. 자식이 엄마 먼저 이렇게 드리고 하는 게 사람 생활에서는 그게 당연한 건데 얘네 세계에서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서열이라는 게 있어서 자식이 또 서열이 위가 될 수 있는 건지 약간 그런 궁금증도 들고. 그날 오후 반려견들과 함께 외출 준비라는 보호자. 오늘 로또와 당첨이가 향한 곳은 바로 녀석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애견 운동장인데요. 도착하자마자 물 만난 고기 마냥 신이 난 당첨이. 새로 만난 친구들과 뛰어놀기 바쁩니다. 에휴, 당첨아, 친구들이 그렇게 좋아? 그런데 당첨이와 달리 보호자의 곁을 떠날 줄 모르는 로또. 로또는 항상 제 반경에 안에 있고요. 당첨이는 좀 다른 친구 냄새도 맡고 잘 다니는 편이에요, 혼자서도. 갑자기 무언가를 본 당첨이가 어디론가 달려가는데요. 어딜 그렇게 가나 했더니 곧바로 로또에게 달려드는 당첨이. 보호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둘의 싸움이 또 시작됐습니다. 일방적으로 로또에게 시비를 거는 당첨이의 행동. 보호자는 당최 이해가 되질 않는다는데요. 싸울 때마다 말리는 게 너무 지쳐요. 방법을 모르겠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틈만 나면 엄마 로또를 공격한다는 아들 당첨이. 과연 녀석의 문제 행동을 교정해 집안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드디어 로또와 당첨이를 구원해줄 그분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김병석 전문가를 경계하는 당첨이 시작부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잠깐만 우리 당첨이하고 롯데하고 친해지는 시간을 제가 한번 가져볼게요. 두 모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비장의 무기 간식을 꺼내자 역시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처음 왔을 때는 제가 도배를 이렇게 배를 눌렀는데 왕왕 소리가 나서 그런 아이들인가 하는 생각도 한 선입견을 가졌었는데 지금 보니까는 일단은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싸우지 않고 얌전하기만 한 로또와 당첨이. 전문가의 포스를 녀석들도 느낀 걸까요? 제 앞에서 싸우는 일은 없네. 서운한 것 같은데요. 평소 엄마 로또를 향한 공격성을 자주 표출해왔던 당첨이. 처음에는 이제 놀이의 어떤 표현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제 조금은 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는 퍼피이긴 하지만 점점 성견으로 갈수록 더 거칠어지고 좀 더 과잉 행동이 더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고쳐주는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봤더니 애들을 많이 만져주시네요. 그동안 반려견들을 수시로 만져주었다는 보호자. 하지만 이런 행동이 문제일 수 있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지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앉았잖아요. 엄마의 어떤 과도한 스킨십이나 과도한 애정을 표현하는 이런 행동들이 결국은 이제 어느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싸움으로 이제 좀 확장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일어서 보실래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소파에 앉아 보실래요? 자, 이제 비비시면은 쓱 일어나세요, 그냥. 네, 됐어요. 지금 제 갸우뚱하는 모습 보이죠? 얌전히 앉아있을 때만 만져주고 안아주고 뽀뽀하는 거예요. 엉덩이가 이렇게 됐죠? 네. 옳지? 약간 미는 식으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반려견에게 과도한 스킨십은 금물. 얌전히 앉았을 때만 스킨십을 해줘야 한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로또와 당첨의 싸움을 말리는 보호자의 행동에도 문제가 있다는데요. 그쵸? 안 돼, 그만. 아이 컨택을 하게 되면 얘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려고자 하는 바디블록의 원래의 목적을 이제 못하는 거죠. 한번만을 낸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네. 왜 이러지? 강아지한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름 불러놓고 흔들기. 그쵸? 안 돼, 그만. 당첨. 우리가 얘네들 말릴 때 보면 좀 이름을 부르고서 당첨이 왜 이래, 로또 왜 이래, 하지 마!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들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산책 시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죠. 밖에서도 유독 로또에게만 공격성을 보이는 당첨이의 행동이었는데요. 딴 데다가 집중을 하면은 로또한테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얘가 보니까 가다가도 괜히 할 일 없으니까 가서 이러는 거예요. 당첨이의 시선을 돌릴 대체 행동이 필요한 상황. 한번 줘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가 알아서 벌려서 잡아서 찢어서 먹으라는 거죠. 후각을 자극하는 노즈워크 장난감에 흥미를 보이는 당첨이. 아주 폭 빠진 것 같죠?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우리 로또한테 귀찮게 안 하고 성가시게 안 할 수 있어요. 전문가와 함께 산책 훈련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집중하잖아요. 산책 시에도 로또를 공격하지 않도록 노즈워크 장난감을 통해 당첨이의 시선을 돌려주는데요. 로또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이죠? 제가 여태까지 했던 게 얘네한테 도움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더 부추기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이었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머리를 맞는 반성하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자주 싸우는 반려견을 위한 솔루션. 먼저 잦은 스킨십은 금물. 반려견이 얌전히 앉은 경우에만 스킨십을 해주고요.
바디 블로킹을 할 때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없이 행동으로만 제지해줍니다. 또 후각을 자극하는 노즈워크 장난감을 이용해 대체 행동을 유도하면 좋습니다. 솔루션 이후 서툴지만 꾸준히 훈련을 지속해온 보호자. 녀석들도 그런 보호자의 노력을 알아준 걸까요? 로또와 당첨이도 예전에 비해 많이 차분해졌다는데요. 아직까지는 로또랑 당첨이가 싸우긴 하지만 제가 좀 더 노력하면은 더 좋게 바뀔 거라 생각하니까 너무 좋고요. 둘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엄마 로또와 눈만 마주치면 공격을 일삼던 아들 당첨이. 이제 훈련 열심히 받아서 사이좋은 모자지간이 되길 바랄게. 매년 5월에서 6월이면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여러 신기술을 공개하는 개발자 컨퍼런스를 엽니다. 기술 개발에 대한 비전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전 세계 개발자들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오늘 스마트 라이프에서는 이와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개발자 컨퍼런스라고 하면 사실 조금 생소한데요. 개발자들의 축제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행사인가요? 말 그대로 이제 프로그래머들한테 앞으로 우리 회사는 이런 쪽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이쪽으로 나갈 겁니다. 라고 좀 설명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네. 아마존부터 시작해서 구글, IBM,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그 애플에다가 우리나라의 넥슨까지 굉장히 여러 기업에서 이번에 이제 행사를 열었는데요. 네. 사실 그 예전부터 계속 해오던 행사입니다. 다만 작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로 온라인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가 기회가 많이 늘어났죠. 원래는 이게 행사 참가비만 해도 $1,000에서 $2,000가 넘어가는 그런 행사들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참가 신청을 받기 시작하면 바로 매진이 되고요. 그런 개발자 컨퍼런스가 이제는 온라인에서 무료로 열리고 있는 건데요. 나중에 행사 동영상도 이제 온라인으로 공개하니까 궁금하면 다시 볼 수 있어서 좀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여니까 그런 좋은 점들이 있네요. 자,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유명한 IT 기업들이 모두 개발자 컨퍼런스를 연다라는 말씀이신데요. 혹시 올해 컨퍼런스 특징을 하나로 좀 정의할 수 있을까요? 회사마다 내세우는 게 다르니까 꼭 집어서 이야기하기 조금 힘들지만요. 네. 다만 뭐랄까 이 코로나19 시대를 정리하려고 한달까 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내세운 많은 기술이 실은 이 작년에 이용자가 빠르게 늘어난 이제 그런 서비스를 좀 보강한 거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이 재택근무나 원격 교육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많았고요. 기술 기업들은 코로나19가 끝난 후에도 이런 언택트화되는 흐름이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하면 가상현실 기술이나 좀 더 사람 같은 인공지능 기술도 소개를 했습니다. 자, 회사별로 컨퍼런스에서 소개한 기술이나 어떤 발표 내용이 달랐을 것 같은데 그 직접 보셨을 때 어떤 기업이 주목할 만하던가요? 뭐 다들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네. 아까도 말했지만 이번 강의를 온라인으로 편하게 볼 수 있어서 세상 참 좋아졌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었거든요. 또 한편으론 각각 자신이 가진 플랫폼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닌가에 따라서 이 행사 선호도가 좀 다를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 무인 편의점 같은 걸 만들고 있다면 이 아마존에서 올려놓은 인공지능 무인 스토어 개발 경험 같은 이야기가 귀에 좀 쏙 들어오겠죠. 전 여러 컨퍼런스 중에서도 일단은 구글과 애플, MS 그리고 페이스북의 행사가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회사별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글의 개발자 컨퍼런스부터 알아볼까요? IT 기업들이 좀 가장 먼저 열렸는데 어떤 특징을 좀 가지고 있었나요? 구글은 매년 구글 I/O라는 개발자 행사를 엽니다. 종종 이 자리에서 좀 개념 증명 단계의 기술을 선보이는데요. 올해는 프로젝트 스타라인이라고 뭐랄까 생생한 느낌을 주는 화상회의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 안경 없이도 3D 화면을 볼 수 있는 3D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눈앞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요. 다만 실제로 이런 서비스가 나올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밖에 안드로이드 12를 발표했는데 디자인을 비롯해 인터페이스가 좀 크게 바뀐 것 같아서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와 스마트워치 플랫폼을 통합하기로 했다는 결정이나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한
대화 특화형 AI 람다 등을 발표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는 애플은 어땠을지도 궁금한데 네. 새로운 컴퓨터가 나올 거다 이런 소문들도 사실 무성했잖아요. 그랬었죠. 굉장히 많이들 좀 기대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새로운 기기는 아쉽지만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아, 네. 원래 개발자 행사에서 이 기계가 공개된 일 자체가 많지는 않고요. 애플 개발자 행사는 이제 WWDC라고 부르는데요. 이번엔 iOS를 비롯해서 아이패드 OS, 맥 OS 같은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소개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들였습니다. 이 앞으로 새로 나올 아이폰 OS를 이용하면 듣던 음악이나 보던 영화를 바로 옆에 있던 친구랑 공유해서 같이 듣고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 아이패드 OS는 좀 더 PC에 가까워진 모습을 변했고요. 새로운 맥 OS를 쓰게 되면 이 한 대의 맥 컴퓨터로 다른 맥이나 아이패드를 한꺼번에 제어하는 그런 기능도 선보였습니다. 그 밖에 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만 되던 페이스타임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나 윈도우 PC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고요. 좀 더 강화된 보안 기능들도 이번에 함께 소개가 됐습니다. 자, 스마트폰과 패드가 일상화되기는 했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이 윈도우 기반의 PC 사용이 가장 많고 또 자주 쓰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 MS의 개발자 컨퍼런스도 굉장히 다양한 기술이 소개가 됐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MS 컨퍼런스 이름은 이제 빌드라고 합니다. 이번 빌드 2021에선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는 플랫폼 크리에이터를 위한 플랫폼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주로 이제 개발자에게 도움이 되는 기능을 선보이는데요. 우선 이 윈도우용 개발 도구인 비주얼 스튜디오 2019의 새로운 버전과 앞으로 나올 2022 버전이 어떤 모습일지를 공개했습니다. 또 이번엔 MS의 협업 툴인 팀즈에 좀 다양한 기능을 쉽게 추가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인데요. 여기에 더해 MS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보다 쉽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말하듯 코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초보 개발자를 이제 도울 수가 있는 기능인데요. 또 막상 윈도우 OS에 대한 내용은 별로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올해 하반기에 윈도우를 대폭 업데이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이제 밝혔거든요. 아무래도 윈도우 11이 나온다는 뜻이겠죠. 이에 대한 발표는 6월 24일 한다라고 합니다. 자, 회사별로 그 말씀 들어보니까 컨퍼런스 이름이 다 다른 게 아주 특색이 있고 재미있는데 이 페이스북 발표는 어땠나요? 이 페이스북 행사는 F8 리프레쉬라고 부릅니다. 새로 고침이라는 뜻인데요. 올해는 정말로 이 리프레쉬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개발자 기업이 이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에서 구축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술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인데요. 주로 이 메신저 등을 이용해서 기업이 좀 더 쉽게 페이스북 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뒀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것보다는 증강현실 기술에 더 눈길이 갔었는데요. 페이스북은 이 스파크 AR이라는 증강현실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여럿이 같은 AR 효과를 쓴다거나 아니면 얼굴만이 아니라 몸 전체 움직임을 추적해서 AR 효과를 쓴다거나 하는 일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앞으로 페이스북 메신저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영상 통화를 할 때 이런 AR 기술을 접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해외 IT 기업들의 어떤 컨퍼런스를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도 사실 많은 IT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내 개발자 행사는 언제 열리게 될까요? 지나갔습니다. 지나갔군요. 네이버나 카카오, 배달의 민족, 쿠팡 등이 모두 개발자 행사를 열고 있는데요. 다만 해외 기업들과는 열리는 시기가 좀 다릅니다. 주로 12월에 몰아서 열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국내 개발자 행사 소식은 그때가 되면 따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원론적인 질문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IT 기업들이 개발자 컨퍼런스를 여는 이유는 뭘까요? 최근에 개발자 연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잘하는 개발자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이런 상황인데요. 이럴 때 IT 기업들은 이런 컨퍼런스를 열어서 개발자들에게 일종의 구애를 하는 우리가 이렇게 멋진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주세요. 우리 앱을 개발해 주세요. 이렇게 좀 구애를 하는 행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재를 구하는 행사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2021년 개발자 컨퍼런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었지만 IT 업계에는 그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잖아요.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어떤 기술이 우리 일상을 또 어떻게 바꿔놓을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훈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화학기술 연구를 수행할 차세대 소프트화학 솔루션 기반 구축 사업 건물 준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은 신소재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앞으로 소재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연구에 허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축 건물은 연 면적이 6,109제곱미터로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이며 지난 2019년 12월에 착공됐습니다. 이물 반응을 현저하게 낮춰 뇌에 장기간 삽입할 수 있는 뇌기계 인터페이스가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와 MIT 공동 연구팀은 뇌 조직과 특성이 유사한 하이드로젤 속에 자체 개발한 신경 다발과 관을 넣어 뇌에 자극을 주거나 뇌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된 장치를 동물 뇌에 삽입한 결과 삽입 후 6개월까지도 뇌 신호가 측정됐다며 알츠하이머병 등 장기간 관찰이 필요한 뇌 질환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메가3 보충제를 복용하면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의대 연구팀이 우울증 환자 22명을 대상으로 오메가3 보충제를 매일 12주 동안 복용하게 한 결과 우울 증상이 최대 71%까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우울증 환자의 체내 염증 수치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오메가3 지방산에 항염증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특별 전시회가 올해 국내 3개 과학관에 마련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2일 국립부산과학관을 시작으로 오는 9월 대구과학관, 12월 광주과학관에서 국립과학관 공동특별전 헬로 로봇을 순환 전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는 로봇의 시작과 로봇과 인공지능, 로봇과 산업 등 6개 구역, 48개 전시 내용으로 구성되며 관람을 원하는 경우 과학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하면 됩니다. 지상에 뭐 어떤 컨트롤 없이 근두제에서 어떤 지시 없이 그 차 자체로 내가 경로 설정해서 가니까 궁극적으로 엄청 똑똑한 열차 자동차가 되고 철도가 되고 이런 거죠. 앞으로는 더 쉽게 탈 수 있게 하고 자동차에 대한 편리성을 가능한 이제 추구해가면서 쉽게 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아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철도는 신속하면서도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아주 장점이 많은 수단인데요. 이 철도에 자율주행 기능을 추가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휴먼 다큐 브라보 K 사이언티스트에서는 자율주행 열차 기술을 선도하는 제어공학자 정락교 박사를 만나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